예, 북한이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를 띄우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며 2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지난 8일 방북해서 열흘간 동해선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남측 조사단원 28명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남측으로 귀환합니다. 오는 26일에는 남북 도로 철도 연결 착공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김정일 사망 7주기 북한 내부 모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년이 흘렀네요. 최근에 북한 매체들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 분위기 띄우기 예년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내용도 신격화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원장님? 7년 됐죠. 저도 7년 전 그때 당시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김정일 위원장 그 사망 그걸 총괄했던 그 담당관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항을 며칠간 밤새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했었죠. 근데 17일 날 사망했고 19일 날 12시에 공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차가 조금 있고 예. 내부적으로 좀 수습을 하고 나서 북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그 전날부터 그 방송들이 중앙통신하고 방송들이 잔잔한 음악으로 계속 방송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이상한 낌새가 있긴 했었고요. 뭐 그랬던 상황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고 예. 그때 이제 북한이 그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민감한 상황이라서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북 관계를 관리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그때 했던 저도 같이 그렇게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났는데 근데 7년 동안 이제 김정은 이제 사실은 그때까지는 이제 국방위원장이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성군 정치라고 해서 이제 군이 앞장서서 했고 당은 사실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 이제 국무위원장으로 당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면서 이제 상황을 정상적인 국가화 조치를 좀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면은 뭐 경제적인 그 개혁이나 여러 가지 조치는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이 낙낙치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성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 뭐 그런 7년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3세 때부터 총을 쏘고 운전을 했다. 지금 뭐 날씨도 길들이는 장군님이다. 글쎄요, 뭐 7년 전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렇게 이제 신격화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 글쎄요, 뭐 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좀 여전히 낯섭니다. 예, 우리한테는 여전히 낯설고요. 신격화는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격화가 이제 자기한테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살 때부터 운전도 하고 또 3살 때부터 뭐 권총도 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2001년도에 뭐 러시아 갔을 때 그때까지 안개에 자욱하다가 딱 그냥 러시아에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안개가 이제 거쳐졌다라고 얘기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까지로 신격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백두산에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올라갔을 때 그전까지 그냥 안개에 이렇게 이제 쭉 있었고 백두산이 뭐 아무한테는 허락해주지 않는데 뭐 7년공을 몇 분을 돌려서도 안 되는 건데 역시 우리의 위대한 수령께서 올라가니까 문이 열렸다. 결국은 이제 이런 신격화 작업을 통해서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계속 영상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했습니다. 근데 네네. 그 모습에서 좀 눈에 띄었던 차이점이 원래는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양복으로 바꿔 입었다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뭐 이번만 그런 건 아니고요.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성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때만 해도 뭐 공식적인 통칭 명칭이 국방위원회잖아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자신의 공식 명칭이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회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면에서 모든 데 다 앞장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군이 전면에 나섰는데 이런 행태로 해가지고는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없다라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국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이 앞장서서 가는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성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변화하면서 지금은 이제 보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군복 입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군복을 입지 않은 평복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그렇게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7년이 다 됐습니다. 당시 사망 직후에 뭐 잠깐 원장님도 언급을 했지만 북한 내부의 동요가 있을까, 얼마나 이 충격을 잘 극복해 낼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뭐 연구차로 호위했던 호위 인사들 또 어떻게 운명이 될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7년이 지난 모습, 김정은 체제, 뭐 지난번 숙정 작업이랄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이제 그쪽 북한 쪽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남쪽에서 봤을 때 김정은 체제 어떻게 지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사실 후계자로 이제 내정된 건 2009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호실, 서기실 2호실로서 이제 활동한 건 2009년부터였고, 이제 지는 해와 뜨는 해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집중도가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주목해 볼 건 2009년부터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폐 개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 화폐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화폐 개혁이 굉장히 시장 반발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굉장히 학습 효과가 저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예. 그때 그 시장 반발을 겪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야, 이게 북한에 있는 시장이라는 존재가 이게 한 손 안에 넣고 그냥 이게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거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의 시절에서 그 체제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걸 보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 내부의 시장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전국에 500개 이상의 시장이 지금 장마당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점점 커지는 추세고, 실제로 생필품 같은 경우는 시장을 통해서 거의 90%, 식량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통해 70%가 지금 확산돼 공급되고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거의 이제는 뭐 배급 경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 경제 시스템이 시장을 통해서 모든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이 조금 볼만한 부분인 것 같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전격적인 조치들이 많이 있었죠. 뭐 거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장성태 고모부부터 시작해서 현역철 인민무락부장 같은 그렇게 단칼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공포 정치를 많이 보여줬고, 보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전격적인 모습이, 그러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정도로 전격적으로 또 성사를 시켜내는, 또 특히 그것이 올해 특히 많이 이루어졌죠. 사변적인 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저 학자로서도 굉장히 사변적일 정도로 뭐 변화가 심했던 그런 한 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7년을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시지만 완벽하게 장악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 면에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인들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고 당이 모든 면에서 끌고 가야 된다. 당 위주의 국가 정치 체제로 돌아섰다. 그래서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돌아섰다는 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면인데, 사실상 6.28 경제 개선 관리 조치를 통해서 시장에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부메랑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뭐 심지어 플러스 3.9%의 경제 성장까지 갔단 말이죠, GDP에. 그런데 이제 이게 핵경제 병진 노선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력을 계속해서 이제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이제 심해지니까 작년도에는 마이너스 3.5%, 올해는 마이너스 5%로 예상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내년 되면 훨씬 더 할 텐데, 그래서 인민의 삶은 훨씬 더 팍팍해졌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군사적으로는 자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보는 담보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올해가 굉장히 격변한 해였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외교 그리고 경제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성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 사실 북한 실정에 있어서의 경제가 좀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때문에 김 위원장 스스로도 약간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올해 통계만 보더라도 70% 이상이 외교 경제 분야가 있다 그러는데요. 외교 분야가 조금 많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한 행사를 여러 시리즈로 그 언론 보도를 하기 때문에 확 3배 이상, 4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오히려 경제 분야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장 시차도 많이 갔고, 문제는
경제 시찰을 하면서 1호 지시들이 내려가게 되지요. 메기 더 잘 키우라부터 시작해서 신발 잘 만들어야 되는 거, 뭐 옷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생필품 쪽으로 이야기 많았는데 문제는 북한의 1호 지시가 내려져 있으면 그걸 수행을 다른 모든 정책보다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는 그것을 수행할 만한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길은 막혀 있고 내부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1호 지시만 계속 많이 들어가게 되면 왜곡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자원이 한쪽에 몰리게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발전 전략조차도 이렇게 얼그러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한편으로서는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구멍을 돌파구를 늘어내려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자체가 전반적인 5전년 경제 계획 자체의 그 구도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제재부터 시작해 굉장히 제재가 심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기대는 더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기대는 높아지고 졌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올 겨울이 어려운 그 겨울이고 신년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장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예, 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 연대 가능성, 희망은 살아있다. 네. 틀리신 겁니까? 네, 제가 아마 원장님 이번 주 왔어야 되는데 남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여기 와서 희망을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내일 모레 걸피잖아요. 그래서 2박 3일 뭐 길게 보면 뭐 1박 2일도 가능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또 뭐 우리 기자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안테나를 세우고 있을 텐데 어떤 것도 감지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 모레 걸피는 이제 물 건너 간다. 그리고 나면 이제 26일로 넘어가잖아요. 26일이 뭐 철도 착공식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났으니까 한 30일까지 그 시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막 사정할 정도가 아니면 결국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희망을 얘기했는데 그 희망이 좀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난 30일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시작이 됐고 이제 경의선에 이어서 동해선까지 시작이 됐고 오늘 이것도 마무리되고 우리 측 조사단이 귀환을 한다고 합니다. 뭐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11년 전과 비슷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가지고 올까요? 뭐 동해선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보니까는 그저께 신문을 보니 노동신문을 보니까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철로에 대한 그 바닥공사나 여러 가지 풀뽑기 이번 이제 수로로 파였더니 물이 고여 있거나 하는 걸 정리하고 하는 사업들을 한 2개월에 걸쳐서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죠. 해봐야 결국은 그 인프라를 새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웅덩이를 메우는 정도 그런 것을 2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라고 보도할 정도였으면 기술적으로나 이 자본이 투여돼서 할 만할 수 있는 그런 철도 개선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져 왔다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쪽에 그 경의선하고 동해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아마 이제 경의선을 보고 내려왔던 우리 조사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양에서 북쪽으로는 철도가 그나마 괜찮은데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안 좋았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도 주로 이제 저기 중국을 방문하거나 러시아 방문할 때는 평양부터 위쪽으로는 잘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교적 돼 있을 거라. 주로 열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이 20에서 60km 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동해선 같은 건 아주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리도 한 800km 정도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예요. 이게 여기 한 12개 정도 될 텐데 여기는 지금 유실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도가 이용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조사단들이 결국은 버스로 올라가서 안변역까지 이동해서 안변역에서부터 두만강역까지 이제 이 철도를 이용해서 갔다는 건데 아마 굉장히 열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작년도 5월 달에 북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때 그때 기자들이 원산에서부터 풍계리까지 타고 갔잖아요. 그때도 이제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평균 시속이 40km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철도 조사단들이 뭐 자세히 보고는 왔겠지만 시일은 촉박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현대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까는 것이 좋을지 이런 데 대한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저 문제가 왜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냐 하면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동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겨울철 수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철도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1호 지시를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물 같은 경우는 철도로 다 운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철도가 지금 망가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료가 지금 그 에너지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은 트럭이나 그걸 통해서 앞서 말씀을 500개 이상의 시장을 장마당에다가 이게 물류 체계가 형성돼야지 장마당 시스템이라도 돌아가거든요. 예. 배급 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 줄 만한 물류 시스템 자체가 다 수급이 되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배급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장마장의 시스템 자체도 망가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북한 내부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철도 연결 문제나 철도 현대화 문제도 북한으로서도 이거는 전기로 하는 거니까 주쿠가 70%가 오히려 그게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현재 제재 국면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좀 그 전략 산업일 수 있는 거죠. 예, 연내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뭐 일부 도로가 뭐 조사가 안 됐지만 착공식은 일단 강행을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26일 날 이제 착공식이 판문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누구 참석할지 남북에서 각 100명씩인데 일단은 뭐 리성군, 조명군 이렇게 뭐 정도를 예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상의 고인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 철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는 그분들 우리 도라산역에서 이제 환송식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시 거기에 또 참석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관님 두 분은 그쪽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거고요. 또 국회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특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관련되는 이제 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참석하실 거고요. 그럴 텐데 글쎄요, 이제 우리가 그냥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급을 올리면 뭐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참석하시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뭐 참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6일이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남북한이 얼마만큼 이제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또 어차피 지금은 이제 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두 번째 판문점 회담을 했던 것처럼 뭐 번개 미팅도 가능은 하거든요. 개성이라는 곳이 비교적 뭐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판문역에서 할 때 그 부근에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는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조르는 듯한 모습만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제 기자들에게 착공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착수식이 더 적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쓸 만큼 사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착공식을 갖는 것 자체가 직접적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어쨌든 미국에서의 일정 부분의 좀 동의나 긍정적인 대답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난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착공식이 안 되면 착수식이라도 할 수 예.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취지는 그런 거죠. 이 착공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어려우니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기념식이라도 착수하는 식이라도 하자. 그래서 서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아마 이번에도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착공식은 아닐 테고 여전히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고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니 국제적인 여건만 좋아지면 하시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쪽 측면에서 대통령님의 워딩으로는 착수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간에 웬만큼 좀 이야기는 조율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비건이 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게 됐죠. 그런데 굉장히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렇게 언제 한다, 어디서 예. 하냐, 뭐 재정이 얼마나 더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때 들어갈 때 북측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물품은 뭐가 들어가냐, 기름은 들어가느냐, 뭐 그럼 뭐 장비는 들어가느냐, 예. 꼼꼼 뭐 그까지 다 챙겨서 물품을 다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어쨌든 또 하나씩 다 챙겨서 서로 합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좀 답답한 게 뭐 약간 피로감도 느껴집니다만 네. 북미 대화, 네. 2차 고위급 대화는 아직 뭐 연내 성사 가능성 또 불투명한 상황이 지금 돼 버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서두를 것 없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하는 근거 뭐도 있습니까? 도대체? 예, 지금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북미 대화를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고위급 회담을 해야 어제도 정해지고 그다음에 또 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실무급 회담까지 하면 의제, 경호, 언론, 보도 뭐 이런 문제들이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것도 지금 안 정해져 있단 말이죠. 아무리 하자고 그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 못해 이제 그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뭐 11월 19일 날부터 언제까지 만나자고 그래도 북한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언제 만나자고 그래도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데다가 비건 대표가 그럼 최선이라도 만나자고 그래도 최선이도 뭐 그때마다 이제 어디를 가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안 만나주고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인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우리의 관계는 좋고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내를 언제까지 해줄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적절한 선에서 이제는 뭐 결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북한 쪽에서만 사실은 북한 외무성의 미국 연구소의 예.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비핵화가 문 닫힐 수 있다라고 이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 달 전에는 그 연구소장 했던 사람이 핵경제 병진 노선 우리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했거든요. 예, 예. 수준은 낮지만 어떤 의미는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만 플랜 B, 플랜 C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플랜 B와 플랜 C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어떻게 중재적 역할을 좀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남북 정상회담마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제가 좀 예. 보태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년부터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서 민주당을 이 정책적으로 다 계속 청문회를 통해서 거기서 그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정책적인 부담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쇼업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뭘 합의했느냐, 될 것 같으냐. 그게 발목 잡히게 되면은 그야말로 메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선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간의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계 진전이 있으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이 서야 될 겁니다. 북한에 대해 북한 핵 문제, 정말 쟤네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는구나. 확신이 서야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는 제재를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보면은 같이 연동돼서 보게 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요즘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빅은 이 사람이 다 할 거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폼페오도 나름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 섣불리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뻘에 빠져버리면 본인의 인생도 사실은 얼그러지거든요. 괜히 그 이득 안 되는 건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비건만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돌파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의지가 굉장히 소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이 움직일 만큼의 하면은 상황이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